여러분, 작년 5월에 70%가 잿더미가 된 공장에서 노조가 같은 해 11월에 통상임금 1인당 월 100만 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12월에 8,600억을 들고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도대체 무슨 계산이 오갔길래 한국 기업이 한국 땅을 버리고 동유럽으로 갔을까요? 단순한 화재 사건이라 보기엔 너무 매끄럽고 노조의 욕심이라 부르기엔 너무 거대한 숫자입니다. 작년 5월 17일 새벽 7시 11분부터 같은 해 12월 1일 오폴레 발표까지 7달 동안 잠들어 있던 단서 5개를 지금부터 함께 거꾸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 7시 11분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 정년공정 한복판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커먼 기둥 하나가 솟았습니다. 30초가 지나자 그 기둥이 굵어졌고 1분 만에 지붕을 뚫고 나왔습니다. 2분이 채 지나기 전에 광산구 하늘 절반이 잿빛 연기로 덮였거든요. 토요일 새벽의 정적을 그 검은 기둥 하나가 통째로 찢어버린 겁니다. 그날 30년을 그 공장에서 일한 김 과장님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뛰어나온 그분 눈앞에서 반평생 일한 일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은 하루 만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틀도 부족했어요. 진화에만 무려 77시간, 사흘이 꼬박 걸렸습니다. 5월 20일 오전 11시 50분이 되어서야 완전히 꺼졌거든요. 그리고 불이 꺼진 자리에는 광주 2공장 면적의 70%가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장 10동 중에 7동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회사가 자체 추산한 매출 손실만 약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직접 일하던 노동자가 약 2,500명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 약 160곳, 거기 또 1,900명이 매달려 있었어요. 합치면 약 4,400명, 가족 4인을 환산하면 1만 7천 명의 생계가 그 잿더미 위에 얹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공장은 1974년에 준공된 시설이었습니다. 광주에서 51년에 버틴 공장이거든요. 한 세대를 통째로 넘긴 노후 설비가 토요일 새벽 한 번의 발화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걸 그냥 큰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화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황금알을 낳던 거위 한 마리가 토요일 새벽에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회사는 이 잿더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답은 다시 짓겠다는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정확히 7개월 뒤 한국이 아닌 전혀 다른 땅에서 발표됐습니다. 잿더미가 식고 7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회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새 공장을 짓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5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6억 원입니다. 1단계 생산 능력은 연간 600만 본, 가동 시작은 2028년 8월입니다. 광주가 잿더미가 된 그 해에 정확히 7달 뒤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8,606억이라는 숫자 한번 감이 잡히시나요? 쉽게 말하면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1만 7천 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광역시 변두리 산업단지 하나를 통째로 새로 그리는 규모예요. 그 돈을 광주가 아니라 독일 국경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박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금호타이어 매출은 4조 5,381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906억 원. 이 회사 65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번 해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12.3%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43.7% 증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망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 벌던 그 순간에 짐을 싼 겁니다. 회사 뿌리는 1960년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65년을 광주 땅에 박혀있던 회사예요. 그러다 2018년 7월 중국 산둥성 청도에 본사를 둔 더블스타가 들어옵니다. 6,463억 원을 넣고 지분 45%를 가져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광주에서 키운 회사의 핸들을 중국 자본이 잡은 겁니다. 그 핸들이 일부 패디, 폴란드 쪽으로 꺾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기 공장을 잿더미로 두고 동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말이 되려면 7달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요. 7달 동안 잠들어 있던 단서 5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래도 화재는 사고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일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광주 2공장 정년공정의 같은 산업용 오븐기에서 최근 5년간 화재가 17번에서 18번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025년 한 해에만 5번에서 6번이 같은 자리에서 또 났던 거예요. 17번입니다. 5년 동안 똑같은 오븐에서 17번이나 불이 났던 겁니다. 성벽을 그토록 높이 쌓았다는데 정작 성 안에 5번이나 불이 났던 셈이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겁니다. 5월 17일 그날 자동 방화 셔터도 CO2 자동 분사 소화 장치도 문 자동 폐쇄 장치도 일제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비들이 다 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발화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 산업용 전기 오븐에 들어간 이물질로 추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원료 반죽을 굽는 가마솥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025년 9월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광주 공장장과 소방안전 책임자 2명, 관리자 1명을 더해 임직원 4명이 업무 상실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회사가 근본 대책 없이 17번 화재를 그대로 안고 굴렸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으로 굳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번 화재는 하늘이 떨어뜨린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로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회사 책임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51년 된 공장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건 분명히 회사 몫이고요. 노조의 분노에도 명분이 있던 거죠. 그런데 회사 책임만 묻고 끝낼 일이었다면 회사가 짐을 싸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단서가 진짜 충격입니다. 자, 두 번째 단서로 들어갑니다. 이 단서가 진짜 핵심입니다. 작년 5월 17일 잿더미가 식기도 전에 같은 공장 안에서는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8월 회사와 노조는 임금단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14차 교섭 끝에 10월 22일 잠정 합의에 도달하죠. 기본급 3% 인상, 격려금 600만 원, 거기에 안전문화 정착과 신입사원 임금 테이블 개선까지 얹었습니다. 그런데 합의 직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참여, 찬성은 3,054명, 비율로는 93.65%입니다. 100명 중 94명이 파업하자고 손을 들었다는 뜻이죠. 잿더미가 된 공장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잠정 합의로 협상은 봉합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1월, 노조는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통상임금 13항목 소송. 4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소송인단 모집을 의결한 거죠. 청구 항목을 들어보세요. 법정자격수당, 식사교대수당, 기본 일당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체력단련비, 학위휴가비, 성형수당, 각종 선물비. 이걸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정해진 월급에 자동으로 더해야 하는 수당 13가지를 새로 끼워 넣어 평균 임금까지 끌어올려달라는 소송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판결이 근거가 됐죠. 노조가 추정한 효과는 승소 시 1인당 월 95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한 사람당 월급이 100만 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 5월에 공장이 잿더미가 됐는데 같은 해 11월에 새 소송을 걸었습니다. 7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집에 큰 불이 났는데 가족이 다가와서 이번 달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셈이죠. 그것도 한 달 용돈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입니다. 댓글창에서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더군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고기 먹었네. 시청자의 언어가 더 정확했습니다. 물론 짚어둘 게 있습니다. 노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조건 같은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현장 근로자와 노조 집행부의 결정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로 남은 숫자는 똑같습니다. 93.65%의 찬성과 13개 항목의 청구서, 회사 책상 위에 올라간 2장의 종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회사는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회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폴란드를.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도대체 8,606억이라는 돈이 어떤 무게인지, 그리고 노조가 요구한 월 100만 원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짜리 청구서였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조 추정대로 통상임금 소송이 이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1인당 월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이 약 2,500명이니까 곱하면요. 매달 25억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한 달 25억이면 1년이면 300억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은 보통 5년치를 소급 적용합니다. 5년 소급이면요. 단번에 약 1,500억짜리 청구서가 회사 책상 위로 떨어지는 셈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 숫자를 보겠습니다. 폴란드 오폴레로 떠난 돈 8,606억. 이걸 시청자 여러분 감각으로 환산하면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 약 17,200개가 통째로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카드가 2장 있었습니다. 한 장은 광주에 남는 길, 화재보험 한도 5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DB손해보험 47%, 현대해상 24%, 삼성화재 10%가 분담하는 구조죠. 그런데 광주 이 공장은 1974년 준공된 51년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도 똑같이 늙은 설비를 다시 짓는 셈이고, 게다가 완성차 회사가 새 타이어를 정식 채택해주는 오이 재인증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카드 한 장이 폴란드입니다. 백지 위에 최신 설비를 세우고 독일 국경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공장을 박는 길이죠. 쉽게 말하면요, 늙은 집을 수리하느니 새 동네에 새 집을 짓는 리셋 패키지가 더 싸다는 계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환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자리를 옮길 때 드는 모든 부대 비용 말이에요. 광주에 남으면 노조 청구서 1,500억과 51년 된 설비를 끌고 가야 하지만 폴란드로 옮기면 그 부담이 일시에 미세뜨는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한국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폴란드 발표가 나온 같은 12월에 한평 빚그린 산단에도 6,609억을 넣어 연 530만 본짜리 신공장을 발표했거든요. 한국과 폴란드 합산 글로벌 투자만 1조 5,215억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신규 투자의 절반 이상이 폴란드로 갔다는 건 무게중심이 이미 동유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땅은 남기되 새로 키울 살은 바깥에서 키우겠다는 결정인 거죠. 여기에 균형추 하나 더 얹어볼게요.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평균 임금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보다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가장 적게 받는다는 주장과 가장 거센 소송이 한자리에서 만난 셈이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1,500억을 노조 임금으로 쓰면 같은 돈으로 만들 수 있었던 새 공장과 새 일자리는 영영 못 만드는 거예요. 회사는 그 기회비용을 광주가 아니라 오폴레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8,606억짜리 미래를 만들면서 한국 땅에 남기고 가는 건 잿더미 공장 한 동과 협력업체 청구서뿐입니다. 결국 1,500억짜리 소송을 걸어서 노조가 손에 쥔 건 떠나간 회사의 빈 공장 부지 41만 제곱미터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폴란드 오폴레였을까요? 답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회사가 7개월간 들고 있던 카드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입니다. 한국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 타이어를 실어 독일 함부르크까지 보내면 약 25일에서 35일이 걸립니다. 한 달이 통째로 바닷길 위에 묶이는 셈이죠. 그런데 폴란드 오폴레는 독일 국경에서 약 100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트럭 한 대면 하루 안에 독일 공장 정문에 떨어집니다. 30일과 1일, 비교가 안 되는 속도인 거예요.
두 번째, 세제입니다. 폴란드 표준 법인세는 19%, 한국은 25%이고 지방세를 더하면 27.5%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히 보면 8.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고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폴란드도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 한세 15%를 도입했거든요. 단순한 19% 매력은 일부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낮은 건 변함이 없죠. 세 번째, 시장입니다. 유럽은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약 24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권역입니다. 그런데 금호만 유일하게 유럽 안에 공장이 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전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회사들을 봐야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헝가리 둔너우이바로시에 2007년에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무려 18년 전입니다. 넥센타이어는 2019년 체코 자테츠에 1공장을 가동했고 총 9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매출이 2019년 5,500억에서 2024년 1조 1,239억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본은 물처럼 흘러간다는 말, 이게 그 증거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금호는 같은 길을 18년 늦게 따라간 것뿐입니다. 새 길을 개척한 게 아니라 동료들이 다 가본 길을 뒤늦게 밟은 거예요. 네 번째, 노사 안정입니다. 폴란드 오폴레는 회사 입장에서 백지입니다. 노조 갈등 기록이 없는 땅이죠. 광주에서 7개월간 겪은 잿더미, 소송, 파업, 찬성률 93.65%, 그 모든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사가 다시 꺼낸 리셋 패키지의 정체입니다. 51년 노후시설도, 13항목 통상임금 소송도, 협력업체 갈등도 한 번에 다 지워버리는 카드인 거예요. 여기서 신중하게 짚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밤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1차 적용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이고 타이어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로 가면 판소세를 안 낸다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탄소 규제가 타이어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 안에서 만들어 유럽에 파는 구조가 안전판이 되는 측면,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물류 30배, 세금 8.5%포인트, 유일한 유럽 공장 부재, 그리고 노사 백지, 이 4장의 카드가 8,606억의 방향을 동유럽으로 돌린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떠난 자본 뒤에 광주 땅에는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잿더미 한동과 협력업체 청부서, 그리고 전국 1호 비상딱지입니다. 먼저 공장 자체부터 보시죠. 화재가 난 광주 2공장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2025년 8월 건물 해체를 허가했고 51년을 버틴 그 공장은 지금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건 1공장 한동뿐인데요. 이쪽도 처음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재 6개월 만인 2025년 11월 14일 4조 3교대로 하루 4,000본부터 다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쯤 1일 1만 본을 회복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지만 살아난 규모는 잿더미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무거운 짐은 따로 있습니다. 광주 공장 부지 약 41만 5천 제곱미터, 광주 송정역 바로 옆 노른자 땅인데요. 이 부지 매각 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는 지금 폴란드 짓는 막대한 건설비, 미국이 새로 매긴 관세, 그리고 광주 부지 매각 지연이라는 삼중고에 끼어 있는 겁니다. 떠난다고 다 후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노동자는요? 광주 광산구는 2025년 8월 19일 전국 1호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이 무너질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미리 들이붓는 비상딱지입니다. 이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이래 첫 사례가 바로 광산구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6개월 추가 연장이 결정돼 2026년 8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비상이 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요. 직접 고용 약 2,500명에 협력업체 160곳,
약 1,900명을 더하면 일자리 약 4,400개가 흔들립니다. 가족 4인으로 환산하면 17,600명,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 원이 한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게 광주 한 곳만의 이야기일까요? 자본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92개 그룹사의 해외 진출 법인이 이미 6,300곳을 넘어섰습니다. 더 결정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자본이 해외로 나간 돈이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 돈의 무려 5배를 넘었습니다. 들어오는 한 줌, 빠져나가는 5줌. 이게 코리아 엑소더스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흐름을 거스른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광주 안에 있어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공장입니다. 2021년 4월 준공해서 캐스퍼라는 경차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공장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회사가 주는 임금에 광주시와 정부의 주거, 복지 지원을 얻는 사회적 임금 모델인데요. 기술직 평균이 주거 지원 포함 약 4,900만 원입니다. 결국 같은 광주 땅에서요. 한쪽은 살아남았고 한쪽은 떠났습니다. 노동자를 가장 사랑한다는 도시에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옆 산단도 5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요? 옆 공장 굴뚝이 멈추고 협력업체 셔터가 내려가는 풍경, 광산구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자, 결국 우리가 본 건 단순한 화재 한 건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50년 산업 한 축이 7개월 만에 동유럽으로 옮겨간 한국 제조업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파업 송배 청구도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이 한 번에 몇 배로 늘어나고 리스크 계산서가 다시 쓰이는 겁니다.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미 한국 자본이 해외로 나간 돈이 외국 자본이 들어온 돈의 5배를 넘었는데 이 흐름이 더 빨라질 일만 남은 셈이죠. 이 추세가 이어지면 광산구 같은 산단 도미노는 한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광주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GGM 방식을 다른 산단으로 넓혀야 합니다. 노사가 책임을 같이 지고 적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틀, 이미 한국 안에서 검증됐잖아요. 둘째, 노란봉투법 시행에 안전장치를 같이 깔아야 합니다. 무한 손배는 막되 산업 평화까지 깨지지 않도록 보안 입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공정안전 의무화입니다. 같은 설비에서 5년에 17번 불이 나는데도 조업이 그대로라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제도의 구멍이거든요. 안보 파재 시 조업 중단 명령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다음 결정은 한국에 남는 쪽일까요? 떠나는 쪽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책임은 화재였을까요? 노조였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